치킨 프랜차이즈 프라닭은 지난해에만 2번이나 치킨값을 올렸는데요. 그런데 뒤로도 가맹점주들에게 이른바 갑질을 해오다가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치킨 품질과 딱히 상관없는 소소한 물품까지 본사에서 사지 않으면 큰 불이익을 줬는데요. 60개 치킨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광윤 기자. 네, 정광윤입니다. 점주들에게 구체적으로 뭘 사라고 강요했나요? 우선 프라닭은 지난해 초까지 약 6년간 영수증 인쇄용지, 치킨박스 봉인 스티커, 식품 라벨 스티커 등을 본사에서만 사도록 했습니다. 점주가 이런 물품을 다른 곳에서 사면 상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전달 매출의 5%를 위약금으로 내도록 계약을 맺었습니다. 60개 치킨의 경우 지난해 중순까지 1년 반 동안 홍보 포스터를 넣어 벽에 붙이는 라이트 패널을 본사에서만 구입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다른 구입처에서 사는 점주에겐 물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 계약을 해지하는 조항을 계약서에 넣었습니다. 이런 갑질을 겪어온 가맹점 수는 재작년 말 기준 프라닭이 714곳, 60개가 661곳입니다. 이에 대해 당국이 어떤 조치를 취했나요? 공정거래위원회는 프라닭 운영사 아이더스 F&B와 60개 치킨 운영사 장스푸드에 시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관련 법상 가맹사업의 통일성이나 치킨 등 상품의 맛, 품질과 상관없는 제품을 본사에서만 사도록 강제하는 건 불법이라는 겁니다. 공정위는 공급 중단, 계약 해지 등 실제 불이익을 가하지 않았더라도 이 같은 계약 규정을 두는 것만으로 강제성이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앞서 주방집기와 포장용기, 냉동고, 작업대 설비 등을 본사를 통해 사도록 강요하다 제재받은 사례들을 공개하며 구입 강제 품목은 사업의 필수적인지 면밀히 검토해 최소한으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SBS 비즈 정광윤입니다. 정수기 렌털 서비스 많이들 이용하시죠? 그런데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렌탈로 이용하는 이 정수기 서비스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의무 사용 기간이 지난 뒤에도 비용이 청구되는 경우도 있어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서주현 기자. 네, 서주현입니다. 정수기 렌탈 서비스 관련해서 소비자 불만이 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정수기 렌털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1,462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계약 관련 피해가 56%로 절반이 넘었는데요. 세부적으로 보면 계약 해지 및 위약금이 61%, 관리 점검 등 계약 불이행이 34%였습니다. 특히 의무 사용 기간이 지났는데도 해지 비용이 발생하는 데 따른 불만이 36%로 의무 사용 기간 중에 생긴 소비자 피해보다 3배 이상 많았습니다. 그런데 의무 사용 기간을 채웠는데도 어떻게 비용이 발생할 수 있죠? 네, 통상 소비자들은 의무 사용 기간이 지난 뒤 정수기를 해지할 때는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없다고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일부 업체들은 위약금만 면제하는 기간으로 보고 이외에 기기 철거비와 그동안 할인해준 렌털비 등을 돌려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소비자원은 계약하기 전에 렌털 기간과 의무 사용 기간 등에 대한 기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비즈 서주현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 인하 결정을 내리자마자 증권사들이 단기 투자 상품인 CMA 금리를 줄줄이 인하했습니다. 반면 증권사가 내주는 대출금리인 신용융자 이자율은 요지부동인데요. 신다미 기자. 네, 신다입니다. 먼저 어느 증권사들이 CMA 금리를 내렸나요? 네, 상위 10개 증권사 중 6개 증권사가 CMA 금리를 내리겠다고 공지했습니다. CMA란 증권사가 투자자로부터 받은 예탁금으로 국공채나 양도성 예금 증서 등 금융상품의 투자에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상품인데요. 한국투자증권은 오늘부터 머니마켓랩 CMA 상품의 수익률을 기존 2.62%에서 2.37%로 내리고 미래에셋증권도 내달 2일부터 환매 조건부 채권 RP형 CMA 상품의 수익률을 2.2%에서 1.95%로 0.25%포인트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NH투자증권과 KB, 삼성, 메리츠증권까지 모두 6개 증권사가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CMA 금리를 내립니다. CMA 금리는 이렇게 금리 인하 결정이 나자마자 금세 내리는데 반면 신용융자 이자율은 인하가 늦다고요? 네, 지난 2월 금리 인하 이후 증권사들은 시차를 두고 신용융자 이자율을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금리 인하 이후에도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 등 일부 증권사들은 기준금리가 내리는 만큼 가상금리를 높이는 방식으로 이자율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미래에셋증권은 내부 심사위원회를 통해 금리 인하를 검토할 계획이고 한투증권 또한 금리 인하 검토 단계에 있는 데 더해 이미 타 증권사 대비 낮은 이자율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한국은행은 3차례 금리 인하를 단행한 데 더해 올해 2차례 금리를 내렸는데요. 이처럼 신용융자에 대한 이자율을 내리는 데는 시차가 있는 반면 CMA 수익률 하락은 금리 인하와 동시에 이뤄져 투자자가 기준금리 인하를 체감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SBS 비즈 신다입니다. 한편 지난달 우리나라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감소하면서 트리플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3개월 만에 다시 최악의 상황에 직면한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김한나 기자. 네, 김한나입니다. 먼저 산업 생산은 얼마나 줄었나요?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전 산업 생산 지수는 113.5로 한 달 전보다 0.8% 감소했습니다. 관공업과 서비스업, 건설업 등 각 부문에서 모두 생산이 줄어들었는데요. 관공업 생산은 0.9% 감소했는데 이 중 제조업이 자동차와 반도체를 중심으로 줄었습니다. 특히 자동차 생산의 경우 지난해 11월 이후 5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는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4월 3일부터 외국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한 영향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서비스업 생산은 지난달보다 0.1%, 건설업 생산은 같은 기간 0.7% 각각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내수 부진이 지금 계속되는 상황에서 또다시 빨간불이 켜졌다고요? 네, 소매 판매액 지수는 준내구재와 내구재, 비내구재에서 판매가 모두 줄어들면서 한 달 전보다 0.9% 감소했습니다. 설비 투자도 같은 기간 0.4% 감소하면서 2개월 연속 줄었습니다. 자동차 등 운송 장비의 경우 투자가 늘었으나 반도체 제조용 기계 등 기계류에서는 투자가 감소했습니다. 다만 생산 소비 투자 감소에도 경기 종합지수는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 종합지수 순환 변동치는 0.2포인트, 향후 경기 국면을 예고하는 선행 종합지수 순환 변동치는 0.3포인트 각각 올랐습니다. SBS 비즈 김한나입니다. 부실 채권은 은행이 대출한 돈 중에서 떼일 가능성이 높아서 문제가 되는 채권입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계속 늘면서 5년여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일단 부실 채권 규모가 구체적으로 얼마나 되나요? 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1분기 기준 부실 채권은 전분기 말 대비 1조 6천억 원 늘어난 16조 6천억 원입니다. 2019년 3분기 이후 5년 6개월 만에 최대치입니다. 전체 부실 채권 중 기업 여신이 11조 7천억 원으로 가장 컸고 이어 가계 여신이 2조 8천억 원, 신용카드 채권이 3천억 원 순이었습니다. 총 여신 대비 부실 채권 비율은 0.59%로 4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전분기 대비로는 0.05%포인트,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0.09%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신규 발생한 부실 채권은 전분기 대비 1천억 원 줄었지만 여전히 6조 원에 육박합니다. 같은 기간 은행권의 대손 충당금 잔액은 28조 4천억 원으로 전분기 말 대비 3천억 원 증가했지만 부실 채권 증가로 대손 충당금 적립률은 같은 기간 16.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봤을 때 어디가 제일 상황이 안 좋은가요? 네, 기업 여신, 특히 중소기업 여신에서 신규 부실 채권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기업 여신 신규 부실 채권 4조 5천억 원 가운데 중소기업에서 3조 9천억 원의 신규 부실이 발생했습니다. 부문별 부실 채권 비율을 살펴보면 기업 여신 부실 채권 비율이 전분기 말 대비 0.06%포인트 상승했는데요. 대기업 여신 부실 채권 비율이 0.03%포인트 오른 것에 반해 중소기업 여신은 0.09%포인트나 상승했습니다. 가계여신 신규 부실 채권은 1조 4천억 원 발생하면서 가계여신 부실 채권 비율은 0.32%로 역시 전분기 대비 0.0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과 기타 신용대출 부실 채권 비율이 모두 전분기 대비 늘었습니다. 신용카드 채권 부실 채권 비율도 2.01%로 0.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금감원은 정리 규모 감소로 은행 부실 채권 비율이 소폭 상승했다며 불확실성에 대비해 자산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최나리입니다.
부동산 관련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들어 주택 인허가와 착공, 준공 등 3대 지표가 일제히 꺾였습니다. 신규 분양이 40% 넘게 줄어든 가운데 악성 미분양은 11년 8개월 만에 최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오정인 기자. 네, 오정인입니다. 주택 공급하는 이 3대 지표가 얼마나 떨어진 겁니까? 네, 국토교통부의 4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1월부터 4월까지 누적 기준 주택 인허가는 총 9만여 호로 1년 전보다 12.2% 줄었습니다. 착공은 5만 9천여 호로 34%가량 줄었고 준공은 9.8% 감소한 13만 9천여 호였습니다. 특히 착공 실적의 경우 수도권과 지방 구분 없이 감소폭이 컸습니다. 1월부터 4월까지 누적 기준 수도권은 1년 전보다 32.3%, 지방은 36% 줄었습니다. 착공 물량 감소세는 주택 공급 부족을 의미하기 때문에 3년에서 4년 뒤 입주 물량, 준공 실적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 불균형으로 집값 상승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분양 시장의 상황도 좋지 않다고요? 그렇습니다. 올 들어 4월까지 분양은 4만 1,600여 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 줄었습니다. 서울에서 무려 70.2% 급감하면서 수도권 전체는 21.7% 줄었고 지방은 54.3% 감소했습니다. 주택이 다 지어지고도 팔리지 않은 악성 미분양 규모는 지난달 말 기준 2만 6,400여 호였습니다. 한 달 새 1,300여 호, 5.2% 늘면서 20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고 지난 2013년 8월 이후 11년 8개월 만에 가장 큰 규모입니다. 악성 미분양 10건 중 8건 이상이 지방에서 나왔습니다. 대구가 3,700여 호로 가장 많았고 경북과 경남, 부산 순이었습니다. SBS 비즈 오정인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공급 활성화를 위한 건축 신속 인허가제 지원센터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초자치단체별 인허가 소요기간을 공개하기로 했는데요. 각 지자체별 인허가 기간 평균을 산정해서 상대적으로 오래 걸리는 지자체에 빠른 인허가를 권고할 방침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연신 기자. 네, 박연신입니다. 일단 신속한 건축 인허가를 위한 정부의 방안 먼저 설명해 주시죠. 지금까지는 기초자치단체별 인허가 기간이 대중에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앞으로 정부가 시군구 단위의 기초자치단체별 건축 인허가 기간을 공개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를 통해 각 지자체별 소요 기간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한 뒤 인허가 기간 평균을 산정해 평균보다 느린 지자체에는 인허가를 속도를 내도록 권고한다는 방침인데요. 정부 관계자는 일부 지자체가 인허가를 반려하고 보완 요청하는 상황이 많다며 기간을 공개할 경우 민원 만족도와 연결돼 대응 능력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민원인들이 많다고 인허가 기간이 길어지는 것도 용납할 수 없다고 덧붙였는데요. 민원 평균 숫자에 맞게 공무원 인원이 배치됐기 때문에 인허가 건수가 많다고 처리가 늦어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인허가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 공급과 신규 분양이 줄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인허가가 지연되면 사업 금융 비용이 발생하게 돼 결국 사업장의 사업성 악화와 함께 공급 지연으로까지 이어지는데요. 국토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개발 사업은 연간 약 230조 원 규모로 이 중 금융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10% 내외입니다. 정부는 이번 인허가 신속 추진 방안으로 금융 비용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인데요. 다음 달부터 신속 지원센터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를 위해 건설업계 관계자들을 불러 논의를 시작하는 한편 해당 방안을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오늘도 투표율이 최고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요 대선 후보들은 막바지 유세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현장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지웅배 기자. 네, 신촌동 주민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어제 부정선거 논란이 일었던 곳인데 현장 대응이 좀 달라졌나요? 네, 어제 이재명 후보 사전투표 일정으로 제가 어제도 이곳에 왔었는데요. 점심 무렵이 다가오자 오늘도 관내 유권자 행렬이 뒤에 보시듯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어제와 달리 사전투표소 밖에 유권자 손에는 투표용지가 들려있진 않습니다. 이곳 사전투표소에선 용지를 들고 식사를 다녀오는 등 투표지 반출 논란이 일었는데요.
투표소는 인원이 몰리는 과정에서 인증 후 투표지를 받고 대기줄을 이탈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오늘은 관리관을 교체하고 기표소와 안내 직원을 늘렸습니다. 이어 경찰도 배치된 상황인데 조금 전 일부 유튜버들이 소동으로 퇴거 명령을 받기도 했습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 관리가 미흡했다고 사과했습니다. 한편 오늘 오전 11시 기준 사전투표율은 약 25%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 중인 상황입니다. 유권자는 신분증만 챙기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든 투표할 수 있습니다. 한편 후보들은 투표 막바지에 이제 경제를 키워드로 밀고 있죠. 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오후 들어 일정에 들어가는데요. 오늘 자신 페이스북에 우리 주식시장 잠재력을 다시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일찍이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는데요. 경기지사 시절 자신의 업적을 내세우며 민생 추경 30조 원, GTX 전국 확대 등 경제 살리기 공약을 약속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경의선 숲길과 대학로 등 청년층 지지 호소에 오늘도 나설 예정입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오늘 호남을 찾아 헌법에 광주민주화 정신을 새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금까지 신촌동 주민센터에서 SBS 비즈 지웅배입니다. 한편 경찰은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한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방 의장 관련자 진술과 정황 증거 등을 확보하고 다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는데요. 한편 검찰은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를 받는 하이브 직원을 수사하기 위해 본사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정민 기자. 네, 이정민입니다. 일단 이번이 경찰의 두 번째 영장 신청이죠. 네,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28일 서울 남부지검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에 하이브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에도 하이브 등에 대한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하자 이번에 재신청했습니다. 방시혁 의장은 지난 2020년 하이브 상장 당시 주주들에게 기업 공개 계획이 없다고 하고 그들의 보유 지분을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에 팔게 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방 의장은 사모펀드와 지분 매각 차익 30%를 공유하기로 계약하고 4천억 원가량을 받았지만 이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하이브 본사를 압수수색했다고요? 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남부지검은 최근 하이브 직원 A씨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수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하이브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A씨는 2021년 1월 하이브가 YG플러스에 투자할 거란 정보를 미리 알고 YG플러스 주식을 사들여 2억 4천만 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와 관련해 하이브는 퇴사한 직원 행위에 대한 수수당국의 자료 제공 요청에 협조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지난해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국내 주택 수가 10만 호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대다수가 중국인 소유로 파악됐는데요. 이에 따라 우리 국민이 주택 구매에 있어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관련 법률 개정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됩니다. 유정현 기자. 네, 유정현입니다. 먼저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국내 주택 수가 구체적으로 얼마인가요? 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택은 모두 10만 216가구였습니다. 전체 주택의 0.5%에 해당하는 물량인데요. 6개월 전인 지난해 6월 말보다 5천 가구 넘게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중국인이 갖고 있는 주택이 5만 6천 가구로 전체의 56%로 가장 많았고요. 미국인이 2만 2천 가구, 캐나다인 6천 가구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외국인이 보유한 주택의 약 73%는 수도권에 몰려 있었는데요. 경기도가 3만 9천 가구로 가장 많았고 서울도 2만 3,700가구로 적잖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보유 주택 수가 많은 걸 보면 자국민에 비해서 외국인이 주택 구매 규제가 적어서 그런 건데 그러면서 지금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난 3월에는 한 92년생의 중국인이 성북구 고급 주택을 119억 원이 넘는 돈을 주고 구입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외국인은 자국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어 한국의 대출 규제도 피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중국 토지를 매입할 수 없고 주택도 1년 이상 살아야 거래가 가능합니다. 우리 국민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국회에는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 시 상호주의를 적용하고 수도권 거래는 허가제를 도입하자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있기도 한데요. 대선 이후 관련 논의가 탄력을 받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부과가 당분간 이어지게 됐습니다.
미 국제통상법원이 관세 부과 행정명령을 취소하라고 한 판결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청구한 효력 정지를 항소법원에서 받아들였기 때문인데요. 김한진 기자. 네, 김한진입니다. 하루 만에 상황이 다시 바뀌었는데 일단 그럼 상호관세 효력이 유지가 되는 거죠? 네, 미 연방 항소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행정명령에 대한 미 연방 국제통상법원의 취소 판결 집행을 하루 만에 일시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긴급 제출한 판결 효력 정지 요청을 받아들인 건데요. 관세 효력이 복원되는 기간은 항소법원이 소송 원고와 피고의 답변 서류를 검토하는 동안입니다. 원고는 다음 달 5일까지 답변서를, 그리고 피고인 트럼프 행정부는 9일까지 재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항소법원은 서류를 검토해 1심 판결 효력 정지를 항소심 판결 때까지 유지할지 말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하루 새 이렇게 무효가 됐다가 다시 또 복원이 되면서 관세 정책 불확실성은 더 커질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행정부 판단에 사법부의 판단들이 뒤엉키면서인데요. CNN은 관세 부과 중단 결정과 결정 유예가 24시간도 안 되는 시간 안에 내려졌다며 트럼프 경제 정책을 둘러싼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백악관은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번복될 것으로 보면서 관세 부과에 대한 강한 의지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케빈 헤셋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미국 폭스 비즈니스 인터뷰에서 1심 판결이 잘못됐다는 것을 확신한다면서도 관세 부과를 위한 3-4개의 다른 방법이 더 있다고 밝혔는데요. 품목 관세 부과에 활용 중인 무역확장법 232조나 미국과의 상거래에서 차별을 한 나라의 수입품에 최대 50%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한 338조 등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SBS 비즈 김한진입니다. 지난달 국세 수입이 48조 9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8조 2천억 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기업 실적 개선에 따라 법인세가 6조 5천억 원 늘면서 국세 수입이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 들어 4월까지의 누계 국세 수입은 142조 2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조 6천억 원 증가했습니다.